시작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의 상황은 점차 악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의 하락이 그 우려감을 나타냈고요. 오늘 우리 증시의 경우에도 보면은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자, 오늘어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하락권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이 모셔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로 인해서 올해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낸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악재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또 뭐가 남아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니스탁의 지니 문서진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에 남아있는 이 악재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를 비롯해서 글로벌하게 시장이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악재들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최근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코스닥, 코스피의 흐름은 최근에 좀 양호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전에도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원화 강세에 좀 뒤늦게 베팅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지수 대형주들 중심으로 특히 그동안 또 많이 안 올라왔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바스켓 매매가 외국인들 중심의 바스켓 매매가 진행되면서 코스피의 지수 자체는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로 인해 가지고 또 개별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게 언택트다 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좀 많고,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좀 지금이 좀 불확실하고, 특히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최근 들어서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불안감을 가질까라는 거 악재부터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미국 대선 최종 결과가 계속 이제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선이 끝나고 났을 때 바로 한번 강하게 좀 급등을 해줬고,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까지 물론 우리는 대부분 바이든이 이제 된다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씩 좀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씩 반응은 되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있었던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지아 선거에서 지금 이제 전체 다 이제 지금 이제 수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개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90세 이상의 표라든지 그다음에 100세 이상의 표가 거의 한 3만 표 정도 또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혹시라도 부정선거의 결과가 나오면 그 표 자체를 무효화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여기 이 조지아주에서 표 차이가 만 얼마 표? 만 표 조금 넘는 차이로 지금 이제 역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표가 한 3만 표 정도가 만약에 무효화가 돼버리면 이것도 당선이 좀 뒤집혀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또 펜실베니아와 관련된 부분에 또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다만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주요 대도시 쪽에 우편 투표가 8시 이후에 들어왔다. 이런 부분, 이 부분이 60만 표가 넘는다. 근데 이걸 또 이제 제외해버리면, 무효화해버리면 펜실베니아도 또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좀 노이즈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이든 후보 쪽으로 들어왔었던 자금들이 지금은 또 약간은 눈치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은 한 12월 한 8일 정도까지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서 혹시라도 판이 뒤집어졌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시장이 급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또 움직이는 거고요. 중요한 건 시장은 누가 되든 간에 빨리 좀 마무리나 해라 라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8일 정도 되면 이 대선 불복과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한 12월 8일 정도쯤 되면 이 부분은 좀 마무리될 수 있는 악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된 부분이죠. 지금 이제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팬데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도쿄 올림픽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본도 지금 3차.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간밤에 1일 확진자 수가 14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금 7일 평균이 제가 어제죠. 어제 나와서 어젠가요? 이틀 전인가? 나와가지고 미국의 7일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한 11만 명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7일 평균 이제 확진자 수는 이제 거의 13만 명을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미국은 다시 이제 뭐 2차 팬데믹을 가고 있고 사망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화이자의 백신이 나오면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실제로 오늘 뭐 파우치 소장이라든지 뭐 주요 이제 보건당국 관련 부분 특히 오늘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코로나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 낙관론을 펼칠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된 부분 특히 보건당국자들 같은 경우는 12월, 1월, 2월 이때가 이제 오히려 더 피크라는 거죠. 코로나는 분명히 종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또 한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야간 통행 금지 통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뭐 락다운까지는 아니겠지만 여기에는 경제 봉쇄와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 TF 팀 같은 경우가 만약에 본인들이 이제 이양 다 하고 제일 먼저 코로나 관련 부분 할 때는 경제 봉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6주 정도는 좀 봉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한번 좀 재확산이 좀 되고 우려감이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 양쪽의 모든가 보면 되겠습니다.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의회에서 이 추가 경기 부양책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좀 깔끔하게 뭔가가 대선이 나왔다면 오히려 생각보다 그러니까 취임 시기 전까지 오히려 더 빨리 한 번 정도의 부양책은 나오고 그리고는 취임하고 나서 또 한 번의 새로운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아무래도 이 미 대선 결과가 지금 진흙탕 싸움으로 또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화당이 원래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이 합의를 봤을 때는 2조 달러 그다음에 민주당이 2조 2천억 달러였잖아요. 2천억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이제 대선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나니까 공화당은 확 줄여버렸죠. 5천만 달러로 완전히 줄여버렸고 민주당은 여전히 2조 2천 달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결국은 미국 대선 결과가 명확하게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이 대선 대통령 이양 이것까지도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긴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우려감도 시장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최근에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경기 부양책이 조금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대선 이야기도 이제 완벽하게 봉합되진 않은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악재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앞으로의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악재들은 사실상 이제 시간이죠. 그 시한부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오랫동안 계속 이제 우리 증시가 뭐 달고 가야 할 악재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될 수 있는 악재인데 하나씩 보면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은 최종 결과가 좀 명확해지면 분명히 변동성 완화가 되겠죠. 근데 그 시점은 다음 달 한 8일 정도 되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제 변동성에 대한 완화는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악재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호재라고 볼 수도 있는 게 결국에는 오늘 뭐 라가르드 총재도 뭐 더 이제 이 백신과 관련된 부분 낙관론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파월 의장 역시 이야기를 했죠. 이거 뭐 이 경기가 최근에 회복 속도가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개선 속도는 지켜봐야 되는 거다. 코로나 백신이 나왔지만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결국은 연준과 의회가 지금 이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같이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이 반영은 안 되겠죠. 하지만 아까도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의 최종 결과가 좀 더 명확해지고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연준의 좀 스탠스를 좀 움직이는 시점. 그 시점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야기 드렸지만 12월 FOMC 회의를 좀 기대를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12월 FOMC 회의가 이후에 되면 좀 본격적인 산타 랠리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시점이 전부 다 12월 8일, 뭐 12월 16일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2월 둘째 주 정도가 된다면 시장은 또 굵직한 악재는 좀 걷어내고 오히려 좀 호재성 뉴스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는 단기의 변동성 확대는 좋은 매수의 기회로 저는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차 요즘에 계속 강조드리지만 올해도 산타는 온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올해 산타는 예년보다 조금 더 빨리 올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산타 랠리가 나온다면 저는 한 3월 내년 3월 달까지는 흐름은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현재 성장주들이 대부분 많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장주들을 매도를 해야 될까? 지금 이제 최근 들어 철강 그다음에 뭐 금융주 거기에 이제 뭐 조선 최근 들어 조선도 오르죠.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 기본적으로 좀 가치주들 그리고 경기 시클리컬 업종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업종들이 그럼 내년에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들은 일정 수준 올라오고 나면 결국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은 또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어제 시간에도 ESG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 지금 금융시장의 이 유동성을 어떻게 하면 월가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해서 버블을 만들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씌우기 위해서 제가 ESG를 많이 이제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거기에 핵심 종목들 지금 현재 우리가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는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오늘 뭐 2차 전지도 그런 거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 대부분 보면 ESG로 엮을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결국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추세 상승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는 주도주는 이 성장주 쪽이 주도주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겠지만 중기적인 상승 추세는 다시 저는 복귀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 성장주 쪽에 좀 집중하셔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니스탁에서는요 11월 중순에 접어드는 현재 시장에 어떤 악재들이 남아있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 한 가지 섹터를 선정을 해서 그 섹터를 집중 공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오늘은 조금 더 낯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농업이라는 키워드로 정해봤거든요.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농업입니다. 그동안 뭐 IT 성장주들 위주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시대가 조금 뒤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마련인데 뭔가 특별한 기술이라도 나온 건지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이미지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의 이미지와 도시적인 이미지와 다르게 제가 이제 농업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좀 이질감이 느끼시겠지만 조금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좀 이미지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또 같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농업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왠지 뭐 산업이 뒤처지는 느낌이 아니라 최근에 이 농촌, 네. 농업에 대한 그 소식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린 뉴딜과도 연관될 수 있고 스마트 뉴딜과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농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뽑아오셨는데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네, 이게 지금 한국판 뉴딜 핵심 농촌이다. 이거는 얼마 전에 지금 저희- 이틀 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거 맞아.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도대체 아닌 게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 아닌 게 어딘가요? 뭐 다 갈 때마다 다 한국판 뉴딜 핵심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다 억지로 다 엮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혹시나 그런 건 아닌가 좀 걱정은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네, 실질적으로 뉴딜과 연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기술이 있죠. 있고요. 뭐 뉴딜 정책이라는 게 이제 나라가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나라의 전반적인 곳의 모든 인프라에 대한 확충, 뭐 구축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어촌 빼고는 다 한 것 같아요. 어촌은 안 한 것 같고. 바다도 나갔고요, 풍력도 나갔고. 아, 풍력이 있었네요. 아, 네. 그렇네요. 그럼 다 했네요. 그럼 네. 할건 다 했네. 네. 이젠 농촌.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이 발언을 해줌으로써 해서 관련 이제 섹터라고 할까요? 관련 종목들이 조금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역시나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오늘 주제를 뽑아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을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강조드렸던 게 뭐 디지털 뉴딜이 있고 그린 뉴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그린 뉴딜, 뉴딜 정책의 핵심이 농촌이 될 거라는 이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팜 뉴딜이네 이거. 그렇죠. 포스트 코로나의 네. 이제 새로운 축이 될 지역이랑 판이 농촌이 되는 건데 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안에는 국가 식량 계획이라든지 뭐 농촌 공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한 다음에 좀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식량 같은 부분에서는 식량 계획은 우리나라가 지금 식량의 자급자족률이 글로벌 대비해서 글로벌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평지가 많이 없다 보니까 농사질 그렇죠. 곳이 사실 많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농가 인구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그렇죠. 있고요. 지금 농촌의 그 규모도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요즘에 뭐 귀촌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쉽지는 않죠. 그 인구가 전체 지금 농업 옛날에 우리가 뭐 농업을 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죠. 뭐 이게 뭐죠? 이게 뭐 혹시라도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은 한번 느껴 보실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맞아요. 체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가면 그 마을 청년의 청년의 연령이. 회장이 뭐 60대가 다 넘으시잖아요. 그렇죠. 60대만 되면 그 청년인 것처럼 좀 마을이 전체적으로 오히려 고령화 사이는 농촌으로 갈수록 더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은 맞죠. 그러면서 농가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외 쪽에 이제 그 농수산물을 수입해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이 안 됐을 때 그럼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뭐 수급이 안 될 때는 그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식량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식량 문제는 정말 뭐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대비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 자급자족률을 높여보겠다라고 해서 밀 같은 경우는 이제 10% 높이고 뭐 콩 같은 경우에는 45% 상향 목표를 지금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래서 이 부분 다음 줄인데요. 스마트팜 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농촌이 이제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스마트한 농가, 농촌의 계획을 세워보겠다라는 게 지금 뭐 일반 농업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뭔가 바람이지만 이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이쪽을 좀 펼쳐보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라는 단어를 지금 많은 곳에 붙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붙이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팜, 농가에서의 스마트팜은 일단 뭐 당연히 전통적인 농가 기술에다가 뭐 인공지능, 그다음 사물 인터넷 그리고 통신, 전부 5G 다 같은 이게 진짜 참 이 농촌과는 정말 안 어울리는 단어긴 한데 그렇죠. 근데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농촌과 굉장히 안 어울리는 단어지만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농촌에 가장 필요한 게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같은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시의 소위 말하면 노동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고용을 좀 뺐을 수도 있고 그렇죠. AI와 관련돼서 우리 일자리가 도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뺐을 수도 있는 위협할 수 있죠. 그 부분이지만 사실상 지금 농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워낙 지금 인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분명히 농촌과 더 맞을 수 있는 게 이런 AI,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쪽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산업 들더라고요. 환경 흐름에 조금 더 부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에다가 지금 새로운 이제 이 기술을 접목시키는 건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나 글로벌적으로 좀 필요했던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트팜이 널리 보급이 되면 시공간 제약이 없이 농작물을 제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비용적인 부분은 확실히 줄어들 거는 거죠. 그렇겠죠. 효율적으로. 네. 그리고 생산성과 품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지금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지금 2022년 2년 남았습니다. 2년 동안에 지금 스마트팜 보급을 7,000헥타르를 지금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람이 그린 뉴딜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 시작이 되긴 했어요.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농촌 인구들이 너무나 지금 줄고 있고요. 농가가 그렇죠. 너무 많이 줄고 있고 특히나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청년 인구, 그러니까 좀 젊은 층들이 농업을 종사하지를 않게 되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업 쪽이 고령화가 돼서 이쪽에서의 조금 문제점이랄까요? 좀 앞으로의 조금 미래에 대한 생각은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문점도 항상 많았거든요. 그래프도 보시면 한국에서의 벼 같은 것도 재배 면적이 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농가 이거는 인구도 벼는 막 줄어들고 있었고. 줄어들어도 약간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쌀 소비량이 또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쌀 소비량이 주는 거와 같이 하락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거기에 또 대비해서도 조금 더 네. 농가의 부분에서 좀 종사하는 인력들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 농가 인구들 봤을 때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청년층들은 정말 급격하게 줄어들고 네. 있는데 그에 반해서 65세 이상의 이제 또 그 층들은 이제 종사를 하시는 거죠. 농업에 종사를 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있으시다 그쵸, 있으신 영위하시는 분들 거죠. 예, 예. 계시고 그다음에 또 대부분 귀농하시는 분들도 물론 요즘에 젊은 분들도 귀농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도시 생활을 마무리 짓고 노년을 또 맞아요. 농촌에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이제 농촌으로는 인구 나이가 좀 많으신 고령화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적합한 기술이 바로 스마트팜이다라고 해서 스마트팜을 지금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그러니까 뉴딜 정책을 두 가지의 축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디지털과 그린을 모두 다 융합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농산물 재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디지털, 정보통신 같은 것을 결합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뉴딜 정책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적합한 방법일 수 있는데 이번에 뉴딜 정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은 작년부터 이쪽 스마트팜 보급을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세대 스마트팜이 시작이 되기는 됐습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농가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직은 좀 미흡한 기술력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정보만 수집하는 부분. 저희 이제 저희 외가 쪽이 네. 그 이제 이렇게 농- 토마토를 토마토 토마토요? 방송인 네. 토마토를 스마트팜 1세대 스마트팜일 거예요. 네. 저걸로 이제 토마토를 재배하시거든요. 농사를 하시는데 진짜 딱 딱 두 분이서 하시는데 정말 그러니까 딱 수확할 때만 인부들을 쓰고요. 네. 키울 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으면 버튼만 누르면 온도 조절되고 맞아요. 물 공급부터 해서 영양 비료가 다 줍니다. 그 햇빛까지도 다 알아서 다 만들어 줘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수확할 때만 그냥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농약부터 해서 다 알아서 다 자기들이 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생육 환경을 되게 잘 만들어 주는 거죠. 온도, 습도, 뭐 조도 이런 걸 다 조절해 주는 게 1세대의 스마트팜이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기술을 진화시킨 2세대 쪽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여기서는 뭐 인공지능까지 네. 이제 적합이 되기 더 때문에 맛있게 있고 안 있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인식을 그렇죠. 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 이 정도까지 내가 케어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제 지능까지도 인공지능까지도 대입을 하는 부분들. 그게 이 보면 그 토마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잘 익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만약 인공지능이 이걸로 딥러닝을 하면 뭐 예를 들어 영양분이나 만약에 뭐 빛 같은 것도 또 다른 식으로 좀 조절을 해가지고 좀 덜 익는 쪽은 또 그쪽으로 더 많이 케어가 되고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하게 효율이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나중에 3세대 때는 이제 이런 농작물을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쪽에 인프라를 좀 만들어 택배까지 다 보겠다. 만드는가 보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물류까지. 유통망까지 네. 만드는 거죠. 이쪽에 대한 스마트팜 이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이쪽을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스마트팜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농촌 출신이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바로 농촌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아무래도 주요 키워드가 후반에 좀 설명을 해주신 이 스마트팜이 아닌가 싶은데 자, 스마트팜 사실 뭐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좀 성장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앵커님이 농촌 출신인지 몰랐네요. 저도 몰랐네요. 네. 오히려 제가 농촌 출신 같은데 제가 도시 출신이에요. 네,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이제 스마트팜을 뭐 절대적으로 많이 보급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약간은 후발주자,
쪽에 속하는 이제 국가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스마트팜에 대한 보급을 계속 적극적으로 펼치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앞서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 쪽이 지금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스마트팜 시장이 정말 꽤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평균치는 사실 이 정책들, 국가에서 지금 뭐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뭐 인프라를 투자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세우기 전에 이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책적인 효과,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뭐 더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 연평균 12%가 넘는 성장률은 거의 뭐 저희가 성장주들을 말씀드릴 때 시장 성장성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적으로도 시장이 성장을 할 건데 보시면 뭐 굳이 나누자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스마트팜 부분에서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시스템적인 거고요. 하드웨어는 농기계 같은 것도 네. 점차 스마트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종목을 설명을 드릴 때 기업에서 네. 이제 농기계 관련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평소에 알고 있는 그 농기계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시면 생각보다 저희도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랑 이쪽에 이게 나왔어. 만남이 콜라보가 예, 이루어지는구나. 아니, 이 사람이 여기에도 이렇게 많이 투자했어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좀 일찌감치 눈치를 채고 뛰어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스마트 농장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 쪽인데요. 아무래도 뭐 미국이 이제 농업 강국이니까. 그렇죠. 예, 세계 최대의 농산물을 수입 강국이고 수출도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근데 이쪽에서의 더 스마트팜을 더 펼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황 환경이 이제 글로벌적인 기후 환경이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많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게끔 스마트팜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은 사실 뭐 노동력, 뭐 고령화 이쪽보다는 워낙 대규모니까. 그렇죠. 땅이. 예를 들어 뭐 사실 뭐 농장주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가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로 따지면 동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기 합정동이니까 자기 팜이 있으면 그 합정동만에 합니다. 그냥.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셰일 오일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팔아 먹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정말 예, 규모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보셔서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농장 안에서 차 타고 돌아다니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정도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이제 스마트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인력을 좀 줄이고 비용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스마트팜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또 최근에 이 스마트팜에서 부각받고 있는 국가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좀 기후적인 면에서 땅에 뭐랄까요 땅에 좋지도 않고 네, 그렇죠. 네, 뭐 좀 염분기가 조도, 많죠. 네, 네덜란드 일조량도 네. 뭐 풍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농작물 수확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가 최근에 스마트팜을 많이 보급을 하면서 농산물 수출 2위 국가가 지금 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네덜란드가 지금 2위가 됐는데 튤립과 파프리카 말고도 많이 수출하나 보네요. 그렇죠. 원예 말고도 원예 말고도 이쪽 농산물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의 효과를 톡톡히 본 국가가 네덜란드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 쪽 이거는 또 이해돼.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고령화 때문에 또 스마트팜이 또 필요한. 맞아요. 너무 노동력이 부족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죠. 국민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스마트팜에서 우리가 이제 케어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에서 작황을 한다라는 쪽으로 스마트팜을 내비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도 최근에 스마트팜 이제 농촌 살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국 쪽에서 항상 이제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샤오캉 사회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 사회. 우리가 잘 사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잘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 중국이 이제 농업과 뭐 도시와의 그 격차도 심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스마트팜 보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트렌드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지금 잠깐 그림을 보고 넘어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적극적으로 스마트팜을 펼치겠다라고 해서 혁신밸리를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4군데가 지정될 예정인데 일단 2군데를 먼저 했어요. 지금 네. 김제하고 상주 같은 경우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스마트팜을 어떻게 짓겠다라는 조감도에서 봤을 때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뭐 농축산물이라든지 시스템도 집어넣고 사회적인 SOC, 그러니까 젊은 농가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쪽에 조금 더 교육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시설 같은 것도 많이 보급을 해줄 테니까 이쪽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 이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이 매년 2자릿수로 성장하는 게 예상이 된다는 점 참 놀라운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농업 관련된 그 구체적인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있는지 굉장히 또 궁금해집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사실 스마트팜과 관련된 부분이 뭐 시장에서 각광받은 지도 많지가 않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농업 관련 종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쵸. 대부분 농업하면 뭐 비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뭐죠 그 종자 뭐 이런 쪽으로가 많지 사실상 이런 기계와 관련된 부분이나 스마트팜 관련 시설 관련 부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또 의외로 많이 알짜 기업들이 똑똑한.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추려봤는데 일단 첫 번째 대동공업, 뭐 동양물산, 인트로메디, 그린플러스 이렇게 4종목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대동공업인데요. 이미 이제 농기계인데 네. 이미 이제 뭔가 뭐 안 맞는 기업이 지금 딱 나오죠. 인텔인데요. 인텔과 같이 지금 50조 그리고 또 농업과 안 맞는 자율주행이 나옵니다. 자율주행 농기계 시장을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빌 게이츠도 지금 투자를 했거든요. 그만큼 농업 쪽에서의 자율주행 시장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이 그러니까 도로에서 공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농기계 쪽에는 더 빨리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공도에서 하는 우리 승용차, 뭐 상용차 이런 자동차 쪽에만 생각을 하시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변수가 많아요. 소위 말하면 이 교통 체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람이 뭐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차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상황이라든지 신호라든지 이런 걸 뭔가 파악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율주행으로 되기가 상당히 좀 기술력도 높고 어렵지만 그쵸.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농기계 같은 경우는 변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논에 기계를 풀어놓고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로봇 청소기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동공업이 만든 자율주행 이양기입니다. 되게 좀 웃긴데 이게 근데 저도 사실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 이걸 분석하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된 건데 이게 이양기 모를 씹는 기계잖아요. 근데 원래 이양기에는 2명이 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운전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저기 한 사람은 모판을 바꿔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항상 2명이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율주행 이양기 같은 경우는 한 사람만 모판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인식은 다 해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스캔을 통해서 라이다 스캔을 통해 가지고 이 소위 말하면 되는 거죠. 이 전체적으로 다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죠. 그냥 논의 부분을 다 스캔을 하고 움직이는 부분. 그러니까 변수는 없어요. 뭐 여기서 뭐 갑자기 뭐 신호를 봐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뛰어들기가 있다든지. 네,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 때 그것만 인지하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도로 뭐 이 논 구간에서 특히 논은 또 비포장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네, 거의 이제 다 닦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이 기술은 트랙터에도 적용이 됩니다. 트랙터, 그다음에 콤바인 이런 쪽으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뛰어나고 커지고 그다음에 이게 인텔을 통해서 계속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앞서도 저희가 이야기된 것처럼 SKT도 지금 여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대동공업과 같이 여기 자율주행 이양기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SKT가 하는 건 이제 여기 IoT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쵸. 통신을 결합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쪽 논에서 이양기를 돌리고 있는데 이제 다른 논에서 이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양기가 다 돌아가면 휴대폰으로 옵니다. 그냥 작업이 다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오면 그거 보고 와서 이양기를 다시 몰고 가서 다른 논에 놓고 다시 버튼 누르면 또 알아서 하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지만 어쨌든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북미향 매출이 있어야 되는데 대동공업은 북미향 매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동공업으로 자체적으로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두산 바켓,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를 통해서 지금 북미양으로 수출합니다. 두산바켓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지금 트랙터를 콤바인을 지금 가지고 수출하고 있고요. 현대건설기계 쪽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대동공업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 오히려 수혜가 됐습니다. 이제 북미 쪽에 잔디 깎는 기계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게 활동을 못 하니까 집에 있는 내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정원이 있죠. 정원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꾸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잔디 깎기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맞아요. 가드닝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제 집콕족들이 늘었으니까 네. 하비 파밍이라고 해서 취미로 그냥 농사를 그렇죠. 지어보기 위해서 이런 농작물 기계들을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북미 쪽의 매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대동공업이 지금 2분기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까지만 나온 영업이익이 사실 지난해 전체 이익보다도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3분기는 영업이익이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꽤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양물산 볼 건데요. 사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그 스마트팜의 이제 그 업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서서 그렇죠. 봤던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거죠.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국내에서 농기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동양물산입니다. 뭐 트랙터라든지 이항기라든지 이 부분에서 지금 점유율 35% 정도로 있네요. 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영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쪽에서도 지금 동양물산도 자율주행 이항기를 지금 개발을 했고요. 이미 했고 지금 시스템 시범적으로 공급은 했고 본격적인 양산은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할 계획인데 그러니까 이쪽의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역시나 북미 쪽에 지금 트랙터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트랙터, 그러니까 집안에서 지금 이렇게 취미로 이제 네, 아까 잔디 방금 이야기하셨던, 깎기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지금 수출이 계속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매출액 정말 코로나 영향으로 더 증가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지금 정책적인 기대감도 있으니까 실적도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동업 같은 경우에는 뭐 본격적으로 이 스마트팜 나왔을 때 이쪽에 대한 정부와 협력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기대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점수는 그래서 9점을 주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인트로메딕인데요. 인트로메딕은 사실상 다 아신 것처럼 이제 내시경 관련 쪽 아니면 뭐 피부 미용 관련 맞아요. 쪽인 기업인데 최근 여기서. 들어서 그쪽에 원래 본 사업이 지금 좀 업황이 조금 이제 불확실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 스마트팜 단지에 이제 이 복합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관련, ESS 관련 여기 전기를 통해서 냉난방을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쪽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영덕 쪽에 이쪽을 시범 단지에 지금 협업을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관련 종목으로 묶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역시나 주력 사업 업황 기대감이 아직까지 미미하기 때문에 뭐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점수는 7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린 플러스 볼 텐데요. 이 기업도 저희가 분석하니까 좀 꽤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저희 고민됐어요. 대동공업이랑 벌써. 지금 그린 플러스랑 너무 분석할 때 좀 고민은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영위하는 부분이 다른 게 뭐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 아까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기계였다면 이쪽 지금 그린 플러스는 온실 시스템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실 우리가 지금 뭐 그 비닐하우스 같은 거 온실 시스템 할 때 이쪽에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이쪽에서 지금 점유율을 국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온실 시스템도 점점 스마트화 당연히 되겠죠. 뭐 일조량이라든지 온도, 습도 다 조절할 수 있게 그리고 ICT 정보통신과 연관될 수 있게 다 이쪽으로 계속 지금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 온실 시스템을 조금 더 첨단화시키기 위한 보급을 늘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정말 미흡해요.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뭐 0.5 수준이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아까 고령화 때문에 지금 최근에 스마트팜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체 농가에서 10%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이 온실 시스템을 스마트화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쪽을 좀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럼 이쪽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린 플러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린 플러스 점유율 하고 있는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그린 플러스가 뭐 최근에 이제 그 온실 그 시공
총 능력 평가 순위에서 다 최상위를 기록을 뭐 했고요. 압도적이네요, 압도적. 최상위를 기록했고 점유 부분도 지금 최상위입니다. 거의 뭐 이쪽에서는 온실 시스템들이 많이 이제 농작물, 뭐 원예 이런 거에 많이 보급이 될 때 충분히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일본. 지금 그린 플러스가 제가 아까 일본 쪽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은 매출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은 일본이에요. 일본 쪽이 지금 빠르게 지금 스마트 이 온실 시스템 보급을 하려고 그린 플러스 쪽에 많이 지금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거 지금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중국도 방금 이제 있고. 네. 근데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좀 눈에 띄네요. 맞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스마트팜이 앞서 지금 김혜진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 공간에 제약이 없다라고 없죠. 한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농업과 관련 거리가 먼 중동 같은 데서도 이 스마트팜 온실을 통해서는 뭐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작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정말 저도 좀 이쪽 시장이 지금 MOU를 체결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쪽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실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랍에미리트를 열려서 성공하면 뭐 주변에 카타르 그다음에 사우디까지 다 같이 다 할 수 할 있으니까요. 수 있죠. 네. 농업에 대해서 가능성 열어둘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실적도 올해 잘 나올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이 온실 시스템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설치에 좀 속도가 더디게 되긴 했지만 이렇게 정부가 좀 올해부터 밀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수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 플러스는 저는 점수 높게 줘가지고요. 10점을 주겠습니다. 네, 업종도 그리고 이 종목도 조금 낯설긴 한데 점수가 높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네 가지 종목 중에서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선정이 될까요? 네, 뭐 진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중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모아갈 거면 대동공업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스마트팜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흔히 말하면 좀 반응이 오는 거. 그러니까 스마트팜 이야기가 나올 때 뭐 주가가 어쨌든 거기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확실하게 그린 플러스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탑픽은 그린 플러스로 제가 선정을 했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그린 스마트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급등 나왔다가 지금 좀 눌려주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눌림목을 이용해서 저는 오히려 좀 한번 매매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500원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주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 1,5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탑픽 종목 바로 그린 플러스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식학교 여러분 슬슬 또 마칠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마지막 순간까지 성공 투자하시고 주말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9시에 저와 이건 앵커가 함께하는 미스터 진단 시간이 있는데요. 9시에 여러분 진단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접수 받을 텐데요. 02-2128-3388로 전화 주시고 어떤 전문가와 진단을 받고 싶으신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